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이고요.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는데 황혼, 이혼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혼 사유, 단연 성격 차이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진짜 이혼 사유는 뭘까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에게 회식하며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가 있죠. 바로 노래방인데요. 흥의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래방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타협의 여지 없이 한 달째 강대강 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이들마저 전공의들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을 시사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동네 병원의 의사들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했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제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이 학술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석 협회장이 정부가 의사를 왜 증원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라도 의사들과 함께 토론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원이들에게 파업을 지시할 생각은 없지만 많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본인 판단에 따라서 휴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준법 투쟁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이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노조라든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률 용어인데 개원이들을 근로자나 노조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항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개원의가 준법 투쟁을 한다. 이거 어디까지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아직 정확한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간 진료라든가 이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주말 진료를 축소하는 방식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서 의원을 유지하기 위한 개원이 근무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등 준법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교사 방조 혐의로 엮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거든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줄여서 알리, 많이들 들어보시고 많이들 이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저렴한 가격과 가성비로 유명한 쇼핑몰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 업체들에게는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과 최근에 이미지 제고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제조업체에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계 이커머스 앱입니다. 알리. 대체 인기가 어느 정도길래 국내 제조기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 앱 이용자 수가요.
81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무려 13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알리처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가 전략에 국내 무료 배송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한 소비자의 이용 후기에 따르면 한국에서 5개에 16,000원가량 하는 청소용품을 알리에서는 10개에 2,5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형은 비슷하면서 가격이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이 나왔다. 이거 좋은 건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힘들다고요. 국내 기업은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류나 신발, 생활 잡화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국내 업종 매출이 급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이 작년 국내 시장에 공급된 국내산 가죽 또 신발 제품이 2020년과 비교해서는 12.2%포인트 줄어든 반면 수입산은 22.4%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제조기업이 차지하던 특히 중소기업이 차지하던 시장을 수입산이 대체하는 데는 알리와 같은 이런 중국 이커머스가 진출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CJ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또 농심과 같은 국내 대형 제조기업들이 알리에 입점을 해서 사용자 유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조기업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는 거고요.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소비자들이야 뭐 제품 괜찮고 싼 거 찾게 돼 있으니까 이 초저가 마케팅에 국내 기업들이 정말 울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상품성, 기술력 이런 것에서 다시 활로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말 당연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은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하고요. 반면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을 뽑았다고 합니다. 와, 차이가 좀 있네요. 글쎄, 이게 흥미롭네요. 네. 예, 또 계속 좀 듣고 싶어요. 네, 작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 보고에 따른 얘기인데요. 5개 국가에서 18세부터 64세 취업자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이 갖는 사회적 지위를 5점 척도로 매겨보라 이런 설문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요. 사회적 지위 1위로 4.16점을 받은 국회의원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약사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각각 2위와 3위에 등극을 했고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 음식점 종업원, 공장 근로자는 하위에 자리를 했고 소방관도 11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 양국은 모두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두 나라에서의 2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12위, 독일에서는 10위로 하위권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의식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서요? 네, 한국이 유독 이 일본과 중국, 미국과 독일 모두에 견져봐도 비교적 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인식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각 직업별 점수 격차를 보면 1위 국회의원과 최하위인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격차가 2.30점에 달했는데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위와 15위의 격차가 0.92점, 0.93점에 불과한 것과는 다소 비교가 되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 위세 격차가 미국, 일본, 독일은 작은 편이고 중국은 중간 수준이며 한국은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주목이 됩니다. 또 한국 사회의 이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씁쓸한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혹시 영차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영차, 그 영차가 아니고요. 정말 숫자 0을 얘기를 하는 영차 문화인데요. 최근에 인기 카페나 식당에서 대기 등록을 하면 SNS로 알람 메시지를 입장 10분 전에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 대기 시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1차 전에 영차를 이용하는 영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맛집 대기하려면 이렇게 수기를 작성을 네. 하고 불러줄 때까지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 곳을 가서 뭐 카페나 그래서 다른 걸 즐기면서 그걸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정확합니다. 맛집에서의 식사가 1차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대기를 걸어두고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를 이른바 영차 문화라고 부른다는 건데요. 1차로 가려던 맛집이나 카페는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이 현장에서 줄을 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입장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머무를 수 있는 다른 카페, 식당 같은 영차까지 미리 계획해서 정해두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갈 만한 공간이나 주변 카페에 대한 정보까지 미리 찾고 이 영차 공간을 포함해서 동선을 짜두기도 한다는데요. 웨이팅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자 놀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영차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맛집을 방문하는 이유가 단순히 맛있는 거 먹겠다 이게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그러게요. 아무리 유명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서너 시간 정도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겠지만 화제가 되는 경험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이 젊은 층 얘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 경우에는 SNS 통해서 인기몰이를 하는 식당과 카페의 소식을 더 자주 접하게 되고 실제로 나도 여기 가봤다라고 하면서 다녀와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려 하고 이슈가 되는 식당이나 장소를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보는 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의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신바람이 불고 있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기업들 사이에 그 친환경 기술에 대한 새로운 바람, 일명 신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아우, 신바람. 예,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종합 화학 소재 기업 K사인데요. K사는 땅에 묻으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양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일반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약 100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은 친환경 플라스틱은 6개월 안에 거의 90%까지 자연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신소재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주로 전기차 타이어나 우주 항공 소재로 쓰이는 슈퍼 섬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약 2,400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증설에 나섰고 그 결과 연간 생산량을 약 2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첨단 소재가 또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왜 신바람이 났는지 알겠네요. 네. 네, 친환경 신사업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석유화학 기업 A사도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친환경 비료 코팅용 수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장 공략에 나선 거죠. 또한 지난해부터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자원선 순환형 친환경 가소제를 개발해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병과 같이 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생산한 제품으로 지난 2022년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 플러스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건설업계에서도 친환경 녹색 바람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건설업체 D사의 경우 애물단지로 불렸었던 그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지하에 저장하거나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8월에는 전문회사까지 설립해서 친환경 탈탄소 사업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는 미국의 대형 화학기업을 2조 원에 인수해서 친환경 소재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친환경이라는 미래 유망 사업에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에 유쾌한 고민 상담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조세영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모텔 화재 사고에서 겨우 살아나온 손님한테 수리비를 내라는 모텔 주인입니다. 살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연을 꽁트로 한번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남편이랑 오붓하게 여행을 떠난 저는 그 동네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뭔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일어나봐. 밖에 무슨 소리 안 들려? 아, 무슨 소리? 불이야! 불! 동네 사람들 모텔에서 불났어요! 나가세요! 얼른 나가세요! 불났어요! 여보, 불렀대.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 뭐부터 챙겨야 되지? 아니, 휴대폰? 옷? 아니, 우리 그 캐리어 챙겨야 돼. 아니, 여보, 침착해. 일단 저기 있잖아. 짐을 싹 다 포기하고 이제 살아서 우리가 나가야 돼. 그치. 침착해. 어떻게 침착해? 야,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당신이 나 뒤따라. 알았지? 나가.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가져온 짐도 전부 포기한 채 맨몸으로 도망쳤고 화재 사고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꺼지자 모텔 주인이 저에게 와서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모텔 주인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저희는 괜찮아요. 걱정돼서 오셨구나. 뭐 다치신 분은 없으세요? 모텔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제가 망한 거 말고는 피해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자분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던데 아닌가? 저 담배 아니에요. 무슨 제가 담배를 펴요. 그래요? 그리고 남자분이 로맨티스트 같던데 어제 촛불 이벤트 이런 거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안 하셨죠?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아니, 지금 혹시 우리가 불을 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무슨 의심이라니 100% 확신하죠. 어제 댁들이 묵은 방에서 불 난 거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피해자인데 책임을 지라고. 죽다 살아났어요, 저희. 이 말도 안 돼요,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모텔에서 불이 난 것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야, 이건 뭐죠? 어이구, 불이 난 진짜. 현장에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내가 용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여행길에 묵은 모텔에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겪은 4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자정이 넘은 시각 부부는 화재 경보 소리에 잠을 깼는데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는데요. 탈출하면서도 객실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불이야 다들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투숙객들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도왔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농담 삼아 왜 목욕탕에서 불 나면 어디를 가리고 나와야 진짜 되냐, 맞아. 뭐 얼굴이냐, 뭐 가슴이냐, 뭐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어디를 가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옷 갈아입다가 오히려 대피가 늦어지는 맞아요. 그런 공간이 뭐 찜질방 또 목욕탕 맞아. 또 모텔 이런 데잖아요. 사실 이런 데 사고 나면 보통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고 나왔는데 다른 투숙객들을 깨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 부부가 가져 나온 짐은 모두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지만 마음 한켠이 좀 뿌듯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훌륭하죠.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그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 모텔 주인이 이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부부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아니, 투숙객들을 대피시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감사 인사는커녕 소송을 걸었다고요? 네,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부부가 묵은 방 화장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묵은 방에서 불이 났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조사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은 부부가 묵었던 객실 화장실로 드러나긴 했습니다. 네. 그러자 모텔 주인은
멀쩡하던 방에서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 부부에게 잘못이 없다면 부부 스스로 입증을 해라 라면서 주장을 했고요. 입증을 못하면 훼손된 시설을 수리하느라 영업을 못한 비용까지 모두 물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걸 증명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땐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불낸 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 진짜 저도 난감할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모텔 주인이 불이 난 건 손님 책임이라고 주장한 두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이유는 경찰 조사 결과 객실에서 남편이 버린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인가? 그렇죠. 손님이 불을 낼 수도 있었던 거 그러네.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담배를 예. 폈다는 거? 근데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없었고요. 이 객실 내부에 남편이 버린 담배꽁초가 발견이 되긴 했지만 네. 최초 발화 지점과는 좀 떨어져 화장실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가? 결국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대요. 맞아. 불이 나서 다 잿더미가 돼버리니까 화재 원인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화재의 원인은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부부와 모텔 주인 모두 이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화재로 인해 이 갖고 온 짐도 뭐 다 타버렸고 그 계획했던 여행도 다 망쳤다. 그렇죠. 예, 객실 주인은 투숙객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모텔 측이 책임져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예, 반면 모텔 주인은 전셋집도 불이 나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 예, 모텔 계약도 일종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방을 쓴 투숙객이 책임져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둘 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손님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 O, 아니다, 모텔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X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정리가 됐나요? 네. 됐어요? 어렵긴 한데.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X. 박수림 씨만 오네. 네. 모텔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X. 아 근데 그 객실에서 담배를 폈단 말이에요. 그게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근데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원인을 발화 모르겠다. 지점이 다르다고 그럼요. 하니까. 담배 꽁초만 확실하지 버릴 수도 않으면 네. X지. 그게 나중에 조사 중이니까 네. 확실하다면 O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그거였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박수림 씨가 모텔 주인이세요? 예? 자, 우리 의견은 네. 이렇습니다. 변호사님들의 판단을 구해보죠. 네.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죠. X 맞네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세훈 변호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비슷한 사연이 얼마 전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우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숙박업소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그렇지. 결론이 원인 왔습니다. 모르는데.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객실 내부가 훼손되는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화재 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서 이 숙박업소에게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우선 지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불이 난 방에 투숙을 했던 그 투숙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의 경우에는 그 객실 손해를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투숙객들의 짐이 다 타버렸어. 그럼 그 손해배상은 모텔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 위반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숙박업자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투숙객들이 나 짐 타고 이렇게 났으니까 배상해라라고 소송을 건다라고 하면 그 소송 과정 중에서 이 숙박업소 주인이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고가 났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해서 비상벨이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비상구 탈출 경로가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짐이 적재된 걸 방치했다든가 이런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위자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숙박업소에서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숙박업소 주인은 잠만 자고 나가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법원에서는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주 의무까지 부담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에 기해서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에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투숙객이 얼마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꼈겠냐. 이거 특급 호텔에서 자면서 이 정도의 배려 의무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봐서 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숙박업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인 만큼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숙박업소 주인이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번 말씀하신 이 사고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인명피해 없는 것만으로 진짜 다행이긴 한데 보통 이런 데 보면 일단 뭐 모텔이나 호텔 뭐 이런 데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대형 사고더라고요. 맞아.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연기 흡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화재 사고가 보통 12월이나 1월 같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소방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3월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2월에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 3월이 연중에서 가장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가 바로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주로 사람들이 심야 시간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집이 아니니까 건물 내부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잘 알지 못해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자다가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메모 준비해야 돼요. 메모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해야 할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가 묵은 호텔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다. 그러면 정말 우왕좌왕 정신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숙박업소 들어갔을 때는 대피로 미리 확인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경로로 뭐 옥상에 올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내려가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보가 딱 울린다고 하면 몸에 물을 뿌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수건. 물을 적셔서. 연기를 마시는 게 사실은 불보다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연기가 더 빨리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게 해서 생각했던 탈출 경로를 통해서 탈출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방음 시설이 굉장히 잘 된 경우가 많아서 불난 줄도 모르고 객실 안에 계시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발로 세게 차거나 두드리면서 탈출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연기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비상계단 이용하실 때 대필 급급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탈출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정신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연기에 마치 무슨 통로처럼 연기의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 문을 닫으면서 대피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이 날 줄도 모르고 고나게 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대피할 때는 문을 두드리면서 대피해라. 알려주면서.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대피하실 때 중요한 소지품 이거 챙기느라고 시간 지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이게 불난 게 맞나? 진짜 나가야 되나?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한번 보고 내가 나갈까? 이렇게 하면서 지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순간에 몇 초가 생사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지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남 눈치도 보지 마시고요. 일단 빠르게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도를 대피하다가 유독가스 같은 연기가 많아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뚫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때는 창문이 있는 방이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구조대의 구조를 기다리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때 방 안에 연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문 부분에 휴지나 담요 그리고 옷 수건 같은 곳에 물을 적셔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는 정말 이제는 안 되겠어 너무 뜨겁고 탈출해야겠다라는 순간이 오면 무리하게 창문으로 바로 뛰어내리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다치실 수도 있고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의 숙박업소에 묵고 계신다면 의무적으로 이 완강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 완강기를 이용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가 소화기는 알아요. 맞아요. 소화기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완강기는 일단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옆에 일단 창문이 너무 좁아서 뚱뚱한 사람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일단 완강기는 사실 써본 적도 없고 쓰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이건 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줄을 빼가지고 줄 밖으로 던지고 타고 내려가고 막 이러는 거 화면에서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영화에서는 많이 봤는데 이거 내려가는 장면만 나오지 완강기를 몸에 부착하는 맞아요. 장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정말 긴급할 때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일단 후크와 고리가 있어요. 그걸 후크에 고리를 안전하게 걸고 로프부터 창밖으로 던진 다음에 벨트를 어디 매느냐가 중요한데 가슴에 매야 된다고. 가슴에 매야 돼요? 벨트를 손으로 잡고 내려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 손에 힘이 빠져서 안 돼, 안 추락 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벨트를 가슴에 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내려가실 때도 이 시선을 바깥쪽으로 향하시는 게 아니라 벽을 보고 발을 그렇지, 짚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가속도가 붙으면 안 되니까 내려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 와닿기가 좀 어려우실 것 맞아요. 같아요. 완강기 그 뜯어서 안에 본 분도 잘 없으실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전국의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이 완강기를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이 소방체험관 가서 완강기 체험 한번 꼭 해볼 생각이에요. 해야 되겠네. 완강기가 그럼 방에 2개씩은 있나? 난 하나. 그건 뭐- 베란다에 하나. 그럼 모텔에 혼자 가잖아. 한 2씩 자는데 네. 완강기가 하나씩 있죠, 하나씩, 예, 하나씩. 그것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내를 업고 둘이 내려가면 그것도 안 되죠. 한 사람씩 이거는 있어야 되죠.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게 완강기가 어려워요. 있는 건 한 명씩, 한 알겠는데 명씩 첫째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둘째 1개인가 2개인가 혼자만 살아? 맞아요. 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네. 이것도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1년 중에서 하여간 요즘에 화재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때라고 하니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주제는 부부 갈등에 관한 얘기인데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아내에게 월급을 안 주겠다는 60대 남편의 얘기입니다. 가족 부양을, 특히 아내 부양을 거부하는 중년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60대 초반 은퇴 후 계약직으로 전환한 저희 남편은 요즘 들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프로그램을 보고 부럽다고 하질 않나, 인터넷에 조론을 검색하질 않나, 혼자 살고 싶다는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아이고 조론? 뭐 TV 나오는 사람들이 조론한다니까 당신도 할 수 있을 줄 알아? 그것도 다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요. 아유, 또 그놈의 돈 타령 정말. 아니, 당신은 나랑 돈 얘기 말고 할 얘기가 없어? 어?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아이고 참, 기계도 기계 나름이지. 이렇게 녹슬어 가지고 삥삥 돌아가는 기계가 무슨 기계요? 아이고, 어디 고장 났나벼 그 기계? 아니,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애들도 아빠 얘기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안 참아. 어?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 거니까 어머머머. 당신 두고 봐. 어머머. 그날부터 남편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생활비는 보내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겠다면서 생활비를 뚝 끊어버린 겁니다. 당신 지금 몇 달째 생활비 안 보냈는지를 알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여? 뭘 너무해. 내 월급 내가 쓰겠다는데 왜 그래? 어? 월급 300만 원 벌어가지고 어? 그동안 30만 원 썼어. 내 용돈으로.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겠다 이거야. 아니 그럼 나는 평생 당신이랑 애들 뒷바라지하고 산다는 나는 어떡해?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거 당신이 알아서 해. 지금까지 내가 다 벌어서 먹여 살린 거니까 어머, 이제 나 먹을 건 내가 벌고 너 먹을 건 네가 벌어. 어머, 말이라고 한겨? 저거 그냥 방송만 아니면 그냥 입어보고 틀어. 애들도 다 키웠으니 이젠 결혼하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겠다는 남편.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정말 너무합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결혼 선언을 이대로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야, 이거 진짜 충격입니다. 이거다. 내가 평생 먹여 살렸으니까 앞으로 나 먹을 건 내가 벌고 네가 먹을 건 네가 네네. 벌어라 이건데 혹시 보시면서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니야 하시는 분도 맞아요. 있을까 봐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네, 30년간 홀로 벌어온 외벌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졸혼 선언을 받은 아내 A씨 사연인데요. 남편은 아무리 부부 사이가 나쁠 때도
그 생활비만큼은 끊이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60대가 되자 왜 나만 힘들게 돈 벌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당신도 필요한 돈은 당신이 벌어서 써라. 라면서 이제 갑자기 월급을 혼자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두 자녀를 키우고 아픈 시부모 병간호까지 하느라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요. 아내는 한순간도 논 적이 없었는데 자신을 경제생활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서럽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거 당황스럽죠. 가정을 30년 동안 돌봐온 그 공을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전업주부인데 돈을 벌고 와라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남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네, 남편이 갑자기 돌변한 게 아니라 그 30년 동안 아내에게 쌓인 그 불만이 불만이 폭발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신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고생을 했는데 정작 아내와 자녀들은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무시했다는 요 얘기인데요. 남편은 그동안 희생한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진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몇 달간 아내와 한 지붕 아래서도 말도 안 하고 또 밥도 따로 해먹고 막 그러더니 급기야 졸혼하고 각자 자유롭게 살자면서 오피스텔을 구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화가 많이 나셨네요. 많이 났어요. 아내는 아마 뭐 남편이 저러다 말겠지 했을 텐데 이제 집까지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아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남편이 졸혼하고 월급을 혼자 쓰겠다면서 집을 나갔다라고 이제 고민을 털어놨는데 놀랍게도 친구 B 씨 또한 우리 남편도 최근에 그런 말을 꺼내더라 하면서 비슷한 부부 갈등이 있다는 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네, 뭐 남편들끼리 일부러 짠 것도 아니고 맞아요. 친구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건데 황혼기에 이런 갈등을 겪는 부부가 실제로 좀 많은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남편들이 마치 모여가지고 무슨 함께 걸기 대회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마 사정이 내 안쪽으로 뭔가가 있긴 있었겠지만 분명한 건 생활비 주지 않고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부양 거부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내가 이거를 더 이상 부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남성들 중에 평생에 걸쳐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늙어서 갑작스럽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멈추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마치 여인들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내 스스로의 삶을 꿈꾸는 것처럼 남성들도 이제 자녀 양육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양 자체에 대해서 의무감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이런 차원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내가 평생 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거나 거부한 경우가 있다면 아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게 뭘까? 또 아내가 나에게 가장 복종할 주제가 뭔가? 그쵸.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평생 수전노였던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수전노처럼 정말 인색하게 굴던 남성들이 아예 나이 들어서는 저 인색한 정도가 더 강해지는 그래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이런 양상들도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전업주부들의 이 가사노동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 나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나 당신에게 이런 돈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면 여성들은 이제 늙음하게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 이게 왜 여성의 무능감을 건드리기 때문에 경제적 자존감을 한층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될 때 특별히 생활비를 안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부부들 중에 회복되는 부부들 잘 못 봤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 불을 팍 당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월급이라는 것이 생활할 만큼 줘요. 그러니까 더 막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 같이 쪼들리고 30년을 산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한테 당신 뭐 얼마나 벌어다 줬다고라는 말이 이렇게 확 찔른다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 돈이면 나 혼자 살면은 나는 넉넉해. 그럴 수 있겠네. 너네 해봐 한번. 이런 오기가 생기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내가 뭐 남편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저는 남자의 입장이니까 맞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남편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갑자기 졸혼을 선언해 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결혼을 졸업했다라는 의미의 졸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매체나 사회적으로 요즘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민법은 이혼했냐? 결혼했냐 이렇게만 따지지 졸혼은 그 중간 단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졸혼에 합의를 했더라도 결국은 혼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졸업을 한 부부도 민법이 부부 공동생활의 의무로 규정한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정조 의무를 모두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연도 부부가 별거를 하고 졸혼을 했더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 당시에 계속 지급했던 정도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남편이 생활비를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졸혼이라는 단계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 관계를 이어갈 여지가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이것이 부부간의 어떤 부양 의무를 규정한 내용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돼서 정말 이혼이라는 파국적인, 그러니까 황혼 이혼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 경제생활하지 못해서 경제적 능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을 받아서 이 부양 의무를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설령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생활비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도 신청해서 또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론이 결국에는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단계가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부부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고 조론에서 서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되고 그걸 지켜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황혼 이혼이 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황혼 이혼 사유의 네. 압도적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성격 차이.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그 뭔가 수많은 것들을 네. 그냥 단순히 성격 차이다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네,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뭐 100상이 있으면 100가지 이유가 당연히 네. 있겠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배우자가 한 어떤 한마디 말이 내 마음에 비수가 되었다. 맞아요. 그래요. 말씀을 네. 많이 하십니다. 아내와 남편별로 이혼을 부르는 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아내의 입장에서 대부분 싫어하는 그 남편들의 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너는 그동안 내가 번 돈은 어떡하고 지금 이 정도만 아, 나왔는지 그 돈 아, 네. 어. 심지어 다른 여자들은 남는 시간에 재테크해서 재산을 올렸다는데 비교까지예요, 비교까지. 이렇게 남의 아내와 별로네. 비교하는 아, 말까지 비교. 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뭐 부부 친목 모임, 특히 남편들의 뭐 친구나 동료들 모임에 나가서 뭐 분위기 맞추느라고 웃으면서 잘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왔는데 네. 남편이 갑자기 너는 왜 다른 남자한테 웃으면서 실실 아. 띠부리고 그러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뭐 아직도 사랑하는 모양이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아내는 뭐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 친목 모임에 굳이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도 맞아, 따라 그건데. 나가서 분위기 맞춰서 분위기 좋게 해서 이렇게 우리 남편 띄워주고 이러려고 한 건데 자기가 막상 그렇게 하고 오니까 아내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운한 말들이 상처가 돼서 맞아. 골무면 끝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서 상담 현장이나 변호사들이 만나는 그 현장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 똑같은데 정말 조세영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 여인들이 화나는 이유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도 저도 잠깐씩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성들도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현장에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네. 남자들은 왜 여자들은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맞아. 건다고 하잖아요. 네. 반대로 보면 이 알아주지 못하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무능력해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뒷골이. 중요할 때 힘도 못 쓰는 주제에 안 돼, 안 돼. 아니면 시아버지가 외도를 했는데
닮은 거 아니야? 유전자 아니야? 막 이런 실은 식으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의 외도에 상처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한 번 더 아이고, 상처를 안 되지.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나쁜 말들이 쌓이면 사실 조론이나 뭐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정말 말을 예쁘게 한다는 그래요. 것은 혼인생활뿐만 아니라 사랑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다 아는 속담이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예쁜 말, 고운 말로 이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하여간 부부싸움을 할 때도 남편한테 해서는 안 될 말 첫 번째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아무것도 허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빠도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거야? 어머, 태호가 그랬어요?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빠도 그건 우리하고 아니야. 같이 가? 아빠는 따로 있고 가족, 우린 따로 있어요. 아, 말도 안 돼. 이러니까 되지. 황혼의 아빠가 그래? 맞아. 어차피 혼자네? 안 돼. 난 내가 번 돈 내가 혼자 슬퍼. 쓰고 나 나가서 살아야지.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죠.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네. 이겁니다. 흥의 민족, 한국인의 노래방 사랑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입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오늘 속보를 보면 아시겠나요? 네. 노래방. 대한민국 국민의 노래방 사랑은 정말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뭐 노래방에 노래방 대한 추억 다. 가세요? 노래방 그쵸? 가세요? 요즘에도? 아니, 우리 때는 아. 노래방 기본 아니었어요? 그쵸. 밥 먹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무조건. 무조건 3차는 무조건 노래방. 4차도 노래방. 또 계속 다른 노래방. 가는 거야. 코로나 그렇게 이후에 좀 노래방을 자주 달라지지 않았나? 요즘도 그러나 어떤? 요즘은 이제 동전 넣고 뭐 야. 코인 노래방이라고 아. 하죠. 그거 많이 가는데 그 사실 이 노래방 책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다 네. 열어보고 열어서 노래도 불러보고 했는데 이 노래방에서 책을 펼치는 유형만 살펴봐도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선 네. 앞쪽부터 이제 펼쳐서 보는 세대는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고요. 저처럼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젊은이들은 뒤에서부터. 아, 진짜. 왜냐면 이제 최신곡들 최신곡. 최신곡이 아. 뒤에 돼 있거든요. 아. 그 뒤에부터 열어보면 이제 젊은이다. 아. 네. 아유, 저희는 세 자리. 아니, 예인 씨 아니야. 뒤에서부터 봐야겠네. 아니, 네. 요즘 애들은 그거 아니야. 책 안 봐. 그래요? 책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리모컨으로 네. 아니, 리모컨으로 다 거기서 번호 눌러가지고 그 제목 치고 가수 이름 치고 이래서 그냥 하는 거야. 진짜. 책 안 봐. 우리 때는 아. 이렇게 갔잖아. 그리고 책이 끈적끈적했어. 아니 그리고 라면 그때는 썰어가지고. 꽉 저 노래 시켜놓고 네. 책 골라. 맞아요. 노래 듣지 않고. 시간만 빨리 왜 모르니까 네. 계속 찾아야 되는데 네, 내가 맞아. 잘하는 거 고르더라고. 네, 글씨도 안 보여서 안경 써가면서 막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데 노래방은 이제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문화라기보다는 일본에서 건너온 문화죠, 이게. 네, 그게 우리가 사실 뭐 노래방 얘기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라오케. 네, 아하. 기억나시죠? 근데 가라라는 말이 없다, 비어있다라는 뜻이고 오케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줄인 말이거든요. 네. 옛날에 반주자들이 있던 자리를 거길 비워서 기계를 놓으면서 일명 가라오케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30년간 우리나라에도 우리 가라오케란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0년을 쫙 지나면서 노래방이란 문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은 뭐 코리아 가라오케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노래방 이렇게 해서 찾는 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죠? 네. 노래방 문화가 처음 시작됐던 게 그 역사가 언제부터예요? 그건 제가 잘 알죠. 지금은 전국 어디나 다 있는 노래방이 33년 전에 첫 선을 보인 곳이 바로 부산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때는 1991년 부산의 한 그 전자오락실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오락실 주인이 사장이
그 컴퓨터 전문가였어요. 가라오케 기계를 개조해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번호 눌러서 곡을 선택하고 화면에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오락실 내 그 1.6평 정도짜리 그 부스에 설치를 하면서 한국식 노래방 설비가 처음으로 이 땅에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가까운 곳이 부산이다 보니까 그 일본의 그 가라오케가 이 부산을 넘어오면서 노래방이 된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시간제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예전에는 최초의 노래방은 시간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지금 박수림 씨가 부산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부산에 이 노래방 기계가 상륙을 했을 땐 300원을 넣으면 그때 반주, 영상, 가사 이런 거 300원. 나오는 일종의 지금의 코인 노래방, 동전 노래방 방식이었는데 300원 비싼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300원이면 예, 가벼운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엄마 노래 부르게 900원만. 그래 세 곡은 부르니까 네. 이런 걸 이제 입에 달고 다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오락 문화의 새로운 변화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사로잡게 되면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게 마산, 창원, 일명 벚꽃이 이야. 아래로부터 쫙 피어 올라오듯이 그렇지. 그렇게 서울까지 뭐 도착하는데 삽시간이었고요. 이게 완전히 자리 잡는데 2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대단해, 우리 학산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처음엔 전자오락실 개념이었던 거예요. 네. 전자오락실 얼마 넣고 이거 하잖아. 오락하는 거. 그것도 300원 넣고 노래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노래방 반주 기계로 유명한 K사, 아시죠? 그렇죠. K사. 예, 그 업체도 1980년대까지는 그 문방구용 오락기 제조업체라고 진짜요? 합니다. 예. 그 그런데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그 아, 기계요? 맞아요. 그 조그만 오락기계 만들던 네. 회사가 노래방 사업하면서 폭풍 성장을 해서 연매출 700억 원대의 대형 기업으로 성장을 와.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노래방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창 노래방이 유행할 때는 그 불경이 울려 퍼져야 할 법당에도 노래방 기계가 맞아, 뭐 들어갔어. 아니 우리 민족이야말로 노래 이코로 침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소 가리지 않고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90년대 초반 일부 법당에는 진짜 불자간의 침묵과 포교를 위해서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곳이 있었고 네네. 신도들이 모여서 찬불가를 부르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이야. 또 은행 같은 관공서나 일반 직장에도 세대차나 계급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래방 기계를 활용한 곳이 많았다고 위해서. 합니다. 와, 맞아요. 직장에도. 예. 아직 교회는 노래방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게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2001년에 남북 간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중가요 5,000곡을 실은 노래방 기계가 북한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노래를 통한 침묵 도모를 남북 간에 했던 이런 일도 있었죠. 네, 그렇게 노래방 문화가 확산하면서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음치는 어떡하냐. 노래방 가야 되는데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거죠. 네, 음치 분들한테 음치세요? 저요? 네, 한때 좀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음치 클리닉 요거 네네. 대유행했었죠. 맞아요. 양동이 치료법. 맞아요. 양동이 쓰고 기억나요. 음치를 고친다. 양동이를 쓰면은 이게 뭐야? 이게 제 목소리가 네. 이 양동이 안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 목소리가 한 5배에서 10배 이상 이제 크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 목소리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음치 탈출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아는 친구의 오빠가 이 음치 탈출 학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구경을 갔는데 그때는 플라스틱 저 양동이가 아니라 쇠양동이 있잖아요. 쇠로 된 양동이를 그 뒤집어 쓰고서는 다들 뭐 오오오 막 이렇게 하길래 정말 이게 치료가 되나 했는데 근데요. 학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엔 문화센터 이런 각 학원마다 경증은 10회 아니면 중증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떡해. 교육을 받으면 음치가 싹 고쳐진다 이런 홍보를 했다는데 제 친구 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음치예요? 음치입니다. 아니, 가수 김창남 씨 있잖아요. 네.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 오빠하고 제가 라디오를 진행했는데 네. 중학교 때까지 음치였다. 아 진짜요? 근데 어떻게 가수 됐냐 했더니 노래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받으면 음치 탈출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아니 근데 개그맨 중에서 고음불가 있잖아. 이수근 씨. 음치 컨셉으로 네. 인기 네. 막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회식 장소에 가서 다들 노래를 잘 부르니까
어떤 때는 오히려 음치같이 노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맞아요. 박수 막 받고 맞아, 그 점이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게 힘이거든요. 아, 맞아요. 아, 재밌죠. 노래방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요. 해외 토픽으로 또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1999년에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네. 한국에서는 음치가 탈모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치 치료를 위한 학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오죽하면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아, 미운 사람. 이 노래를 나왔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노래가 또 있을까 싶어요. 네. 또 지금은 뭐 10대를 포함해서 네. 정말 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런 노래방이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니라 그래요. 왜냐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가라오케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네. 외색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간판, 장식, 영상까지 싹 다 외풍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아무래도 한일 관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네. 더군다나 이 노래방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문제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그 안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당연히 그 얘기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게 되는 거죠. 아하. 이런 문제들이 퇴폐업소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결국은 안 되겠다 이 상황이 좀 심각해지니까 90년대 초반엔 아예 노래방을 풍속 영업 그러니까 이제 풍기문란 이런 거 비슷하게 이 지정을 해가지고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심야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아예 출입 못하도록 금지가 된 데다가 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투명 유리창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걸 노래방에 설치하도록 해서 안쪽에서 먼 일이 없도록 그래서 바뀌었구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청소년들한테 코인 노래방을 못 가게 하면은 스트레스는 어디서 푸느냐 뭐 이렇게 난리를 칠 텐데 이렇게 눈총받던 노래방에 대한 대우가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규제법이 생긴 다음부터죠. 아하. 이게 너무 이거저거 중구난방이기 네. 때문에 이 노래방에 관련돼서 여러 좋지 않은 소문들도 여러 사건 사고들도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아예 규제할 법을 만들면서 이 그 노래방의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1998년 이후로부터는 일정 요건을 딱 갖췄다. 그런 노래방에 한해서 청소년 출입을 밤 10시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장인들의 회식 2차는 무조건 노래방. 그렇죠. 가족들의 갈 데 없다? 노래방. 이런 시절이 오면서 유흥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근데 사실 일본식 그 가라오케하고 한국의 노래방은 다른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에 최초의 그 노래방이 생겼을 때도 그 주류 반입을 금지해서 이 가라오케 주점보다는 이용객이 훨씬 확장이 됐어요. 근데 가라오케가 단순한 반주 기능에 딱 그쳤다. 그러면 한국의 노래 연습장은 스스로 무대를 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뭔가 자꾸 진화돼. 그러니까 맞아요. 90년대 중반에는 그냥 단순히 그 반주만 나왔어요. 다는 반주. 근데 다음부터는 고음질 설비가 막 등장해요. 템포 조정되고 육성 코러스 이런 거 조정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무렵부터 코인제 대신에 이렇게 관리가 편한 시간제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이 엄청 넣어주셨죠. 그럼요. 서비스 500원 2개! 뭐 이러면서. 자, 그 후에 노래방이 이제 한국의 다양한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확 바뀌었죠. 저 학생 때만 해도 그냥 저 냉면 사발 이렇게 해놓고 젓가락으로 쇠젓가락으로 두들겨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사 옛날이다. 다 외우지 않으면 노래 못했죠. 네. 아니면 가사 모르면 랄랄라 뭐 맞아요, 다 같이 맞아요. 허밍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네. 아마 90년대죠. 2차는 노래방 이런 그렇죠. 공식이 섭립돼요. 방송도 네. 노래방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뭐 그렇죠. 도전 천곡, 맞아. 또 뭐 쟁반 노래방 쟁반 이런 게 노래방. 있었고 뭐 프로그램마다 거기 안에 또 노래방 코너도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도전 천국인가는 노래 가사까지 외워야 됐었죠. 아, 외워야 돼요. 틀리면 하나 틀리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노래 가사를 외우지 않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네. 그건 노래 가사를 외워서 끝까지 부르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 네. 그 쟁반 노래방 다들 기억하실 텐데 왜 이제 연예인들이 쭉 부르다가?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 틀리거나 박자 틀리면 위에서 쟁반 쟁반이 떨어져. 내려가고 떨어지죠. 아유, 갑자기
추억이 막 돋는데요. 그 도전 천곡은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저희 언니가 S본부 장예원 아나운서 S본부 네. 시절에 이 프로그램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끌고 둘이 노래방 가서 특훈하고 막 그랬어요. 훈련하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다들 노래방 관련한 이 추억의 프로그램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의 그 시절을 다시 좀 소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노래 전주가 나올 건데 네. 전주를 듣고 아는 노래다 싶으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진짜 갑자기 그래? 예능이 되는 여기- 거예요? 잠깐만요. 나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심사도 하나? 심사도 오케이. 합니다. 연습을 어떻게 해? 저희는 특별하게 네. 그 MZ세대의 대표인 우리 PD님이 PD가 막내? 막내 네. 그때 삼겹살 드시던 그렇죠. 그 PD님. 네, 스케치북을 들어서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네. 잘못 부르면 뭐 땡을 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네. 다 같이 무대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네. 어떻게 탬버린 준비해야 되나요? 내가 아는 노래 탬버린 부르면 되는 준비해야 거예요. 되나요? 우리 야. 아침에 이러면 안 되는데 생방송 중에. 노래방. 네. 아니 맨정신에 노래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침에 노래한 적이 처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됐으니까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주시죠. 이거 남자 내가 하는 노래인데? 건데. 이문세 씨 노래. 할수 있을 것 이재용 같아요. 아나운서 노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마이크 잡아요. 생방인데 그런가요? 생방인데. 이 노래.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기서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타는 가슴도 서운해였죠. 크게 젖었어.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요? 괴로워서 좀 네. 괴로웠어요. 점수 한번, 점수 있어요? 정수 70. 좋아요. 적절한 점수입니다. 저희한테 100점입니다. 근데 너무 좋다. 난 너무 노래도 안 좋은데요? 부르는데 왜 네. 숨이 차지? 혹시 수술하셨어요? 회식 자리인 줄 알았어. 신나네요, 좋네요. 진짜. 그럼 일단 이 노래는 여기까지 네. 하고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바로 나와서 불러주세요. 다음 노래 주세요. 접니다. 이게 뭐더라? 사랑밖에 나 몰라. 맞아, 맞아.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목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가수야 가수.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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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100점 출연료 2배.
야, 노래를 엄청 잘하시네요. 대학가요제 예선 탈락 출신. 잘한다니까. 그러면 일단 100점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곡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곡. 네. 세 번째 곡 들려주세요. 수림 씨 아니었어요? 가자. 우연히 만났어. 그 남자는 어디서? 카라오케 너너너 노래방에서 만났어. 야! 수정. 이 아침 생방송 8시 33분에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의 흠뻑증정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다 그리워. 가자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지.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난 널 잊었어 말을 해놓고 안아 주었지.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아, 역시. 95점. 95점. 아니 왜? 아니 5점 어디 갔어? 5점 왜 95점이냐? 센스. 여기까지. 네. 최고예요. 야, 아쉽다. 재밌다 이거. 야, 이거 오랜만에 정말 이거 괜찮네. 노래방 아니, 저 이거- 진짜 온지 한 80년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리고 행복한 이게 아침에.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이게 점수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잘했는데도 점수가 별로 안 나오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잘 나오고 막 이래.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음을 막 쓰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음정 박자가 정확할 경우 가사랑 그쵸? 박자만 박자 맞아도 안 맞아도 돼. 근데 제가 어떤 소리만 가수하고 지르면 노래방 돼. 가본 적이 있는데 네. 본인이 본인 노래 불러도 100점이 안 나와요. 그래. 네. 소리 지르면 오히려. 돼. 근데 수림 씨는 프로네. 너무 아이고, 잘하시네요. 프로는 진짜 잘하시네. 195점 나왔잖아요. 앨범도 내셨잖아요. 신나 앨범 아주 냈었어요? 신나.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네. 그 접대 문화가 고스란히 있어요. 뭐냐면 부장님이 가서 노래 부르면 예. 난리 일동 나죠. 따라 나가야 아, 돼요. 무조건이죠. 그래서 옆에서 막 이거 해주고 그리고 뭐 저 그냥 이렇게 내 밑에 애들이 하면 그래서 앉아서 이제 가을꼭 찾아야지. 달라요. 야, 근데 이렇게 나와서 오랜만에 노래방처럼 이렇게 노래 불러보니까 네.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노래방에 열광했는지 알 것 같아요.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우리도 막 저희 흥이 나죠. 행복한 아침에 이 코너 하나 만들면 안 되나요? 진짜 이 스트레스 풀기에는 노래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혼 코너라고 그래서 혼자 가서 코인 노래한다 해가지고 혼 코너라 유행하고 네.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 풀린다 학업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그러면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 넣고. 네. 근데 이호상 좋은 것 선생님도 노래방 꽤나 가셨네요. 아유, 너무 제가 뭐 잘하시는데. 옛날 대학가요제 예선 탈락 출신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옛날보다 실력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노래는 좋습니다. 노래 좋아요. 네. 아,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는 또 노래방을 못 가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노래방이라 그래서 아이들부터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것도 동네마다 이름 다른 거 아시죠? 이 아래쪽 지방은 동로, 동전 노래방이 부르고 경기 서울 지역은 코인 노래방 코너라고 코너. 부릅니다. 네. 요즘 애들이 부르는 게 달라요. 우리 방이 아래위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노래방이 히트가 되는 이유가 네. 어디 가서 내 소리를 못 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더. 노래방에 가서 내가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고 이게 좋은 것 네, 같아요. 호령을 하는 거죠. 아 좋다 아침에 노래. 뭐 이럴 때 스트레스 풀어봐야 좋다. 네. 재밌네요, 오늘 정말. 아 재밌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주말 동안 목이 칼칼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봄의 불청객 때문입니다. 어제는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다행히 밤사이에 찬 공기가 모래먼지를 밀어내면서 현재는 대기질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대신 오늘 아침에는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인데요. 곳곳이 영하권을 보이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3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봄철 화재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춥겠지만 주말이 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쌀쌀하던데 네. 포근하다가 쌀쌀하니까 더 추울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네. 쉬워요. 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